안녕하세요. TNT 딥러닝 심화팀 CNN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인수입니다. 본격적인 CNN 설명 앞서서 필수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이제 합성 곱층이라는 용어인데, 지금 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와 CNN의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어파인 계층과 렐루 계층, 이렇게 두 가지의 계층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CNN의 구조는 이 어파인 계층과 렐루 계층이 반복적인 계층이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해서 완전 연결 계층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리 잡혀 있는 부분이고, 앞에 있는 부분이 핵심인데 추후에 설명할 이제 컨볼루션 계층과 활성화 함수, 그리고 풀링 계층, 이렇게 세 가지의 셋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계층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합성 곱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 곱층이 왜 나왔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이제 다층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습 시간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 x 16 크기의 필기체를 인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히든 레이어는 한 계층이고 한 계층에 이제 100개의 뉴런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구조로 학습한다고 했을 때 대체 몇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 최소 25,700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16 x 16이니까 256이고 거기에 100개의 뉴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을 곱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웨이트인 거고, 이제 바이어스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100개가 또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 있어서 여기 이제 26H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로 이제 가정하게 되면 최소 25,70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파라미터 튜닝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던 fully connected layer인데, 네, 어파인 계층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파인 계층은 이제 저희가 3차원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요. 3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받는데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 있죠. 그리고 여기가 네, 가로, 이제 높이, 그리고 이게 차원 이렇게 되는데, 이 3차원의 데이터를 이 어파인 계층에서는 1차원 데이터를 플래튼 해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 고양이의 눈과 입을 학습을 해야 이 고양이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파인 계층은 이 3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플래튼 해야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1차원으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대체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입인지를 공간적인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가까운 픽셀이 만약에 있으면 얘랑 가까워요. 그럼 얘는 같이 눈이라고 이렇게 정보가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눈과 입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다른 객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적 정보에 소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이라는 필기체를 인식할 때 얘네들 공간적 정보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원으로 플래튼 해버리면 784 픽셀 1차원으로 플래튼 해버리면 이 3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 곱층,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존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데이터 형상을 3차원 그대로 유지하고 파라미터 개수를 제어를 함으로써 학습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형상 유지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3차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파라미터 개수 제어하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개수를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입력 이미지 모든 픽셀에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 수용 영역 안에 있는 픽셀에만 연결을 해서 처음에는 저수준 특성에 집중을 하고 점점 나아가서 고수준까지 조합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거,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가장자리 엣지를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가장자리를 연결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다 아니면 네모다 라는 기하학적인 모형을 감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고양이 같은 이미 고양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는 고양이 이 이미지의 엣지 부분을 처음 학습을 해요. 엣지 부분을 학습을 하다가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고양이의 눈과 입에 대한 이 가장자리를 이제 연결한 이런 기하학적인 모형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랬죠. 그리고 이 좀 이따 나올 개념이지만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서 필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위치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약간의 모든 파라미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 곱층이 중요한 거 합성 곱층이 기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어핀 객층 어핀 레이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필터라는 개념인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추후에 설명할 컨볼루션 연산에서도 사용될 개념인데 일단 봅시다.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이라고도 말하는데 통계학에서도 이제 커널 펑션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커널 펑션이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커널 펑션을 통해서 얘가 예를 들어 선형이다 라고 하면 선형의 어떤 인풋 값이 있어요.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커널 펑션이 예를 들어서 비선형적인 커널 펑션이에요. 그럼 얘가 비선형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선형인데 얘가 이렇게 비선형으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CNN도 저도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이런 입력 데이터 이 값들은 이제 픽셀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고 필터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봅시다. 필터가 지금 이 입력 데이터가 지금 4x 4죠. 4x 4고 필터는 몇 바이 몇이에요? 3x 3이죠. 근데 피처 맵 이 결과는 출력 값은 2x 2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게 나중에 나올 개념이지만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이 필터가 이동하는 이동 간격을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스트라이드가 지금 1로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과 이 필터 부분에 대해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서 15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2, 2 곱하기 0, 3 곱하기 1 쭉쭉쭉 해서 2 곱하기 1까지 다 더한 게 15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이 리셉티브 필드와 이 커널을 곱해요. 그래서 16이 나오고 세 번째로 이거 네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피처 맵이라고 하는 출력 값이 나와요. 그래서 피처 맵이라고 네,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이 필터라는 게 가중치 파라미터로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네들이 픽셀 값이지만 실제 픽셀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존재하는 픽셀 값에 어떠한 가중치들을 곱해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필터를 이 W의 집합, W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피처 맵이 뭐냐 하면 이 입력 데이터를 필터라는 어떤 커널 역할을 하는 필터를 통해서 새롭게 이미지가 변환이 돼요. 그 이미지의 결과를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필터를 이용해서 이 피처 맵이 도출이 되고 특성 맵의 개수가 결국 필터의 개수예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진은 첨부하진 않았지만 이제 어떤 비행기 사진이 있어요. 비행기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행기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행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가우시안 필터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네, 가우시안 필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중심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가져요. 여기에 엄청 큰 강도를 갖고 이렇게 멀어질수록 얕은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나온 이 피처 맵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중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흐릿한 그런 영역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 비행기가 이제 이 중앙에만 엄청 크게 위치를 하고 여기는 날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이 피처 맵, 이 결과고 이 필터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필터 맵, 특성 맵의 개수와 필터 개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필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뭐 n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개라고 했을 때 이 입력 데이터를 아까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이고 얘를 지금 이거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여기에 W 값들이 각각 다르게 되면 피처 맵도 다르게 나오겠죠. 피처 맵이 다르게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 필터의 크기라고 하면 필터의 크기라고 했을 때 그 크기를 K라고 합시다. K가 지금 몇이에요? 3 곱하기 3에 지금 매트릭스죠. 그거를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지금 몇이에요? 4 곱하기 4죠. 얘를 이제 J라고 했을 때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J라고 했을 때 얘는 4 곱하기 4에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맞춰져야 돼. 이 차원이 맞춰져야 컨볼루션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저희가 코딩을 할 때.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면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곱 연산을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필터 커널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 이 연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영역 있죠. 얘를 윈도우라고 해요. 윈도우라고 하고 지금 한 가지 예제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게 되면 얘와 필터를 곱해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한 값이 15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16이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처 맵이 나왔죠.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요. 각 이렇게 다 이제 얘는 스칼라인데 이게 이제 네 스칼라인데 이렇게 이 차원이 맞춰져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출력 데이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공 연산은 처음에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산을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주차에서 배웠듯이 이 합성 곱이라고 하면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함수 f와 어떤 함수 g가 존재하는데 이 g를 반전 이동하게 해서 그러니까 플립된 g와 플립된 g와 f를 곱해요. 그 곱한 그 형태를 구간 적분하는 겁니다. 부분 적분하는 겁니다. 부분 적분해서 나온 값이 이제 합성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h가 높이, h가 세로, 가로가 w 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f가 이거 g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f와 g의 곱수는 어떻게 되냐면 g를 g 프라임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와 얘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단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값.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그림과 겹치는 부분이 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도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겹치는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영역이 합성고 연산과 다르게 교차 상관은 얘는 플립되지 않습니다. 플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F와 G의 곱을 구간 적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반전이 됐지만 반전을 해서 이동을 했지만 크로스 콜렐레이션 교차 상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동을 하게 돼서 연산을 곱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존재하고 이제 합성고 연산이 수식을 통해서는 이렇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엘레멘트의 와이사계 수식을 통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플립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플립 되어 있는 가정이 오고 만약에 플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들을 상하 좌우 상하로 플립하고 좌우로 플립한 커널이 이제 원래 G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이 패딩과 스트라이드인데 패딩은 합성고 연산 전에 그 입력 데이터 인풋 값의 주변을 특정 값으로 채워서 늘리는 작업을 말해요. 주로 제로 0을 채워넣기 때문에 제로 패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패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합성공층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이 데이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예,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들은 소실이 되죠.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에 이렇게 작아지지 않고 입력과 출력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필터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간격을 얼마나 두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패딩과 스트라이드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빨간색 엣지 이 픽셀이 있어요. 얘와 파란색 픽셀이 있을 때 빨간색 픽셀은 이 커널에 대해서 스트라이드 1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한번 얘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얘가 다시 얘가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연산해서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픽셀은 이제 다음 층으로 뭐라 하죠? 다음 층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얘는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죠? 한 번밖에 이제 연산이 수행이 안 돼요. 그에 반해서 이 파란색 중간에 있는 얘는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연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고 여기서 되고 여섯 번의 연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사용되는 데 반해서 이 빨간색은 한 번밖에 사용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가장자리에 있는 이 픽셀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걸 방지하고자 패딩이 존재하는 거예요. 패딩을 이렇게 주변에 패딩이 이게 점점점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0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 존재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연산을 수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한 번, 두 번 지금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세 번, 네 번 포함이 돼요. 네 번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사용되는 게 지금 네 번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정보 사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소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만약 2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한 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지금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라이드를 잘못 설정을 한 거죠. 스트라이드가 2가 되면 이게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코딩 텐서플로우에서는 이거를 반올림해서 작용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스트라이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링이란 개념은 맥스 풀링이 있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맥스 풀링만 이해하면 에버리지는 쉽습니다. 맥스 풀링은 이 스트라이드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커널은 2/2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 다음에는 얘로 넘어가는 거죠. 이 두 단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픽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값은 2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6이고 여기서는 8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도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는 뭐겠어요? 에버리지는 이 네 가지의 픽셀 값들을 평균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평균된 값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차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 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면 S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출력의 크기와 입력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정보 소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패딩을 하는 거예요. 패딩을 했을 때 이 패딩의 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S가 1이잖아요. 그럼 L-K 플러스 2P 플러스 1이 L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사라지고 이제 마이너스 K가 2P는 K-1이 돼서 결국 P는 2분의 K-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일 때 이 패딩의 크기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고 하면 K-1개로 맞춰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K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커널의 크기예요. 커널의 크기. 커널 필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롭아웃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롭아웃은 fully connected layer에서 가중치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일컫는데 저희가 이제 은닉층을 포함한 이런 모든 계층 중에서 미니 배치 훈련을 시킬 때 특정 비율에 대해서 무작위로 드롭아웃을 해요. 예를 들어서 드롭아웃을 0.2로 하겠다라고 하면 20%의 확률로 무작위로 랜덤하게 드롭아웃을 하는 거예요. 뉴런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80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로만 특성을 학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100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밀접하게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훈련 데이터셋에만 잘 수행하도록 적합이 과적합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트레인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협력이 높다고 말을 해요. 협력이 높은 이런 높은 수준의 협력은 트레인에 대해서만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간에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딱 끊어내면 얘네들이 존재하는 뉴런들만 얘네들이 특성을 파악하게 돼서 이 다른 뉴런 얘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머신러닝에서 여러 파라미터 중에 과적합을 방지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과 흡사한 딥러닝에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CNN에서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냐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CNN에서도 포워드 학습을 하고 백워드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페게이션 순전파와 역전파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일단 순전파부터 말씀을 드리면 32 by 32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가중치 필터가 지금 5 by 5예요. 그러면 이 출력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32-5 플러스 1 그죠? 앞에서 패딩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패딩이 없고 32-5에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1을 더하죠. 그럼 얘가 28이 돼요. 28이 돼서 지금 28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가 차원이 3개잖아요. 특징 맵의 차원이 1이죠. 그러면 지금 특징 맵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중치 필터가 애초에 차원이 3개예요. 이거는 개수랑 지금 방금 헷갈렸는데 3이라는 게 이 필터의 개수가 아닙니다. 3은 개수가 아니라 필터의 개수가 아니라 차원을 의미해요. 차원. 그렇게 해서 애초에 이 필터가 3차원이 차원이 3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3으로 맞춰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차원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 특징 맵의 개수는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피처 맵이 도출이 돼요. 그죠?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 렐루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계속 연속적으로 컨볼루션하고 렐루하고 컨볼루션하고 렐루하고 중간에 드롭아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드롭아웃이 아까 배웠던 개념이 드롭아웃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좀 더 수식적으로 살펴봅시다. 입력 픽셀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필터의 가중치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출력을 H라고 노테이션 했을 때 H11은 저희가 컨볼루션 연산 쉽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각각에 대해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풀링이 들어갈 수 있죠. 네. 풀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하고 풀링이 들어가는 건데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얘가 가장 크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고 백프로페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역전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했던 포워드 순전파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로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실제 값과
실제값과 이 학습된 값의 차이로 인한 이제 로스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로스 펑션의 값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백 프로페게이션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각각의 이제 가중치들의 단계가 있죠. 1부터 8까지의 가중치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 로스 펑션 L에 대해서 각각의 죄송합니다. 각각의 가중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로스 펑션을 그렇게 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인데 좀 더 살펴봅시다. 일단 변화량이 존재하겠죠. 이 W에 대한 변화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값이 존재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를 그 출력 값들에 대해서 각각의 출력 값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 델타 값이 나와요. 이 h는 아까 보여드렸던 출력 데이터에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 델타 값을 하나의 노테이션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이 가중치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안 와닿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오차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차 신호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델타 원원에 대해서 보자면 얘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이 모든 네 가지의 가중치 변화량이 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델타 W11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를 곱한 것이겠죠.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이니까. 그리고 델타 1, 2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얘를 곱한 거예요. 다시 델타 1, 2는 이 그러니까 같은 색에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1, 2를 어떻게 넣는 게 아니라 델타 1, 1에 대해서 지금 델타 1, 1만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델타 1, 1을 x 1, 2에 대해서 곱하는 것이죠. 이 w 1, 2의 변화량은. 마지막으로 w 2, 2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에 해당되는 게 얘니까 얘와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오차 신호 이 첫 번째에 대해서만 본 것이고 두 번째에 대해서 또 봅시다. 두 번째에 대해서 보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 빨간색 부분이고 각각의 같은 색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일단 W11 같은 경우는 X12와 델타 1, 2를 곱해서 원래의 식에 더해요. 그리고 뭐 W22는 어떻게 되겠어요? X23와 델타 1, 2를 곱해서 원래식에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갔을 때 최종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11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X11 곱하기 델타 11 X12 곱하기 델타 12 X21 곱하기 델타 21 X22 곱하기 델타 22 쉽죠? 그리고 델타 22 중간 거를 볼까요? 델타 21은 어떻게 되냐면 얘의 가중치 변화량은 지금 얘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얘잖아요. 얘 W21이 얘와 얘의 짝이에요. 그래서 X21과 델타 11, X22와 델타 12, X31과 델타 21, X32와 델타 22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이 리셉티브 필드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 변화량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가중치 변화량이 형성이 되고 이 가중치 변화량에 따라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델타 값은 어떻게 다음 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레이어가 있죠. 얘가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온 거를 그죠? 로스 펑션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전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델타 값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이전 계층의 오차 신호예요. 이전 계층의 오차 신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얘도 똑같이 이제 지금 계층의 오차 신호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보면 일단 각각의 같은 색에 대해서 곱한 것을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놓고 두 번째 단계도 얘와 지금 1,2의 위치가 여기잖아요. 얘와 얘의 같은 값에 같은 그림에 대해서 곱한 것을 똑같이 원래식에 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반복적으로 이 델타 값이 변하고 그죠? 델타 값이 변하고 이거에 따라서 또 W의 변화량이 변하고 네, W 그레디엔트가 바뀌고 이거에 따라 네, 가중치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까지가 컨볼루션 계층의 역전파인 거고 우리가 풀링도 할 거 아니에요?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역전파를 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저희가 순전파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2 2 있을 때 얘가 가장 커요. 얘가 맥스예요. 그죠? 맥스면 얘만 따오고 얘네들은 안 따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스이면 if 맥스이면 그죠? 그 맥스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아니면 0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봅시다. 인풋이고 forward로 들어가면 지금 얘, 얘예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게 되면 이 x 위치에 지금 마스킹이 되는데 얘를 지금 얘가 지금 5차 신호예요. 5차 신호인데 5차 신호를 백월드 하게 되면 백월드 역전파를 하게 되면 여기 0.3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였어요? 0.3에 대해서 지금 여기였죠. 여기였죠. 여기니까 이거니까. 그래서 0.3에 대해서 이 0.3이 얘만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순전파일 때 1 아니면 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맥스이면 1에다가 맥스를 곱하고 아니면 0으로 얘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풀린 계층이 5차 신호가 얘다. 그러면 5차 신호를 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변환 편형이란 건데 책에서는 변환 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Translation Equivariance라는 건데 이제 분산이 같아진다. 변환을 해도 분산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수의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변환을 해도 대수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러니까 이퀴밸런트 매핑이 큰 개념인데 이거의 특정 케이스가 변환 편향이고 그걸 수식으로 살펴보면 F를 먼저 하든 G를 먼저 하든 두 가지의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의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영상을 봅시다. 이렇게 위치들이
원래 인풋 값의 위치들이 변해도 결국에는 트랜스폼 돼도 똑같이 그 트랜스폼 된 이미지가 똑같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동을 하고 트랜스폼 되나 트랜스폼 되고 이동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배치 정교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확률적 기울기 하강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이 인풋의 분포가 이 이전 계층의 가중치 업데이트로 인해서 계속 변화가 되죠. 근데 이 개념 이렇게 되면 훈련을 늦추고 딥한 훈련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커넥트가 많고 계층도 여러 개예요.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죠?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게 증폭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증폭 효과라는 거는 이 포화 구역에 고착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 시그모이드의 그 그레디언트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가우스 펑션처럼 이렇게 되는데 종모양이 뜨는데 이 극단으로 갈수록 0에 수렴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0으로 가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점점 갈수록 학습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순전파는 제대로 학습될 텐데 역전파일 때 그레디언트 이제 값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소실돼 버리면 역전파가 온전히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배치 정규화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 애초에 입력값을 정규화하자. 정규화하게 되면 이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이 미니 배치 표본에서 미니 배치일 때 이 미니 배치에 따라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구한 거를 이용을 하고 예측을 할 때는 미니 배치를 이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미니 배치 민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되겠죠. 통계형의 x바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x바를 뺀 거에 이제 제곱을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이 x 햇으로 노멀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앤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거 이유는 이제 배치 정규화를 이 스케일 앤 시프트를 하는 이유는 이 R과 베타라는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규화하기 전에 원래 값이 더 학습을 잘한다. 원래 값이 더 좋다라고 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원래 값이 더 좋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R과 감마와 베타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원래 값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앤 시프트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여기서 이 시그마라는 거는 이제 뮤는 x 바고 얘는 이제 s 제곱이에요. 표본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과 s 제곱이 다른데 그죠? 시그마 제곱과 s 제곱이 다른데 얘는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 얘가 이제 파퓰레이션 모집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샘플 있죠? 샘플 집단이 있는데 샘플 집단에서 여기서 이제 그 X바와 표본 분산 샘플 베리언스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뮤와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or인 거죠. S가 이 시그마의 unbiased estimator다. unbiased estimator인 거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노트로 필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이 미니 배치 정규화 있잖아요. 미니 배치 할 때 이 정규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피처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을 때 지금 각각에 대해서 미니 배치 M이 3이라고 크기를 3이라고 하면 이 피처 1에 대해서 그죠? 세 가지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요.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 피처에 대해서 구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를 방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피처인데 저희가 뭐 이게 계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미지의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CNN의 기본적인 용어들과 구조, 그리고 순전파, 역전파, 그리고 이제 각각이 필요했던 그 뭐 드롭아웃이라든지 배추 정교화라는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개념까지 다룬 것입니다. 이후에 다룰 내용은 이제 CNN의 또 다른 아키텍처들 존재하는데 그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한 레네5라는 이런 아키텍처가 존재하는데 얘는 똑같이 컨볼루션, 그러니까 지금 다 CNN의 변종들이에요. CNN 변종들인데 레네5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과정을 거친 건데 중간에 서브 샘플링이라고 존재해요. 이 서브 샘플링은 이제 풀링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맥스 풀링이랑 어, 에버리지 풀링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고 대신에 이제 어, 이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지금 보면 28by 28이 14by 14로 줄어들었죠.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일단 차원이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근데 레네5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후에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알렉스 네프터 살펴보면 얘는 2012년에 등장한 모델이고 탑5 에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구조로는 일단 227, 227 인풋 사이즈에 컨볼루션 계층 그리고 맥스 플링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처음 도입되는 건데 이게 정규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볼루션 또 하고 맥스 플링 하고 그래서 이거가 하나의 셋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세 번 연속으로 컨볼루션 때리고 맥스 플링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플리 커넥티드로 플래튼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진 분류 이게 그 다중 분류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맥스 써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이게 주요 특징인데 일단 렐루를 활성화하면서 렐루를 처음 도입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들어가요. 데이터 조작이 들어가서 좀 더 학습에 있어서 다양하게 함으로써 원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드롭아웃을 0.5, 50%만 뉴런을 썼다라는 거고 SGD 학습법을 사용했고 L2 웨이트 그리고 7개의 CNN 모델을 앙상블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었고 VJG 넷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2년 뒤에 등장한 그런 모델인데 그래서 준우승을 했다라는 건데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깊이가 깊어요. 깊이가 깊은데 깊이가 깊음에도 동작을 잘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면 이제 3 곱하기 3 컨볼루션과 2 곱하기 맥스 플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맥스 뎁스가 16일 때 최적이다 라고 나와서 VG16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는 일단 컨볼루션 2개 그리고 풀링 컨볼루션 2개 풀링 이렇게 계속 컨볼루션과 풀링을 이 3x3 컨볼루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용이하고 구글넷보다 선호한다고 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16개 층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등장할 레슨넷, 얘는 이 준우승했던 VGC 넷보다 다음에 등장했던 모델이고 모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VGG 같은 경우는 19의 레이어죠. 이때 15년도에선. 근데 얘가 레슨넷일 때는 152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제일 좋았다.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 게, 원래 이제 보통 넷 같은 경우, 보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웨이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통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하고 릴루하고 컨볼루션하고 릴루 해서 출력값이 나왔다면, 이 자녀 네트워크라는 거는 똑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 F 펑션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F라고 했을 때 이 F에다가 원래 인풋 값을 더해서 렐로를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X가 원래 정보잖아요. 원래 정보를 더함으로써 이 정보 손실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넷은 이 특징 맵과 특징 맵 F를 통해서 나온 특징 맵과 연산을 거치지 않은 원래 X를 더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정보 손실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X 값이 들어가서,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 블록을 통해서 최적화 난이도를 낮추는 거고, 이 F가 지금 식을 보면 HX가 뭐예요? HX는 FX 더하기 원래 인풋 X죠. 그러면 fx를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hx-x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hx를 바로 학습하는 거는 이건 어렵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렐루 펑션을 써서 학습이 잘 되는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어가 깊을수록 파라미터 값이 높아지는, 파라미터 이제 컴퓨테이션 비용도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훈련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최적화 난이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최적화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시간도 가능하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형태, 일반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 F라는 거는 처음에 이 X를 W1에 대해서 변환을 하고 얘 값을 렐루 펑션을 통해서 취했죠. 그거를 W2에 곱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일반적인 거기서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얘는 그대로 들어가고 이 x를 숄트컷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x면 이제 아이덴티티인 거고, w 가중치를 더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노테이션이 된 이유는 이 w가 두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뭐 n개에 대한 멀티플 n번 컨볼루션이 수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슨에까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